2017년 위즈덤하우스와 벙커원의 첫 콜라보 1월 21일 토요일 서대문 벙커원에서 대통령의 철학과 소신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모든 말하기를 함께한 윤태영 전 대변인을 통해 대통령의 철학과 소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새 시대를 건설할 민주공화국 시민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 벙커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엄마, 나 가게 하나 하고 싶은데. 너 가게 해봤니? 농식 만들어봤니? 인테리어는? 집기는? 일할 사람은? 운영은? 가게 자리는? 개그만! 너 돈 있니? 난 요술램프 몬스터 셰프다.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마. 맛집의 맛을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어요? 맛뿐만 아니라 돈과 청매의 모든 비법을 알려주겠노라. 야하! 이젠 걱정 고민 끝! 네이버 검색창에 몬스터 셰프라고 쳐주세요. 상담 문의 02-458-8838 몬스터 셰프!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뭐? 저 인간 저거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이고. 고려 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고민을 넣어주는 친구 쇼한 침대 쉬운 침대가 고민을 들어준다고? 편안한 저자리의 친구 쇼한 침대 그렇게 편안하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나 포근한 느낌 오늘부터 내 친구 쇼한 침대 어디에 있다고? 딴지마켓에 있네.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삼성이 영장실질심사에서 내세운 논리의 핵심은 한마디로 박근혜, 최순실이 가해자고 자신들은 피해자라는 겁니다. 특검은 아니다. 돈 주고 혜택을 받은 거래, 뇌물이다. 조의원 부장판사는 삼성소를 들어줍니다. 과연 그런가? 특검의 뇌물죄 영장 청구 근거 중 하나가 된 메모가 있습니다.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지난해 9월 27일 독일 한 호텔에서 최순실과 만나 작성한 건데요. 이 메모에 따르면 야당의 문제 제기가 시작된 당시 최순실 회사를 통하지 않고 말을 사주는 방법을 의논하고 야당과 친분이 있는 최순실 회사 직원을 조심하라고 하고 정유라는 페이스북을 못하게 하라며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최순실에게 당부합니다. 심지어 현 정권에선 문제가 없고 정권이 바뀌면 검찰 수사에 대비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무슨 피해자가 이렇게까지 가해자를 걱정해줍니까? 돈 뺏겼는데 그런 걱정을 왜 해줘요? 이들이 공모관계라는 걸 파악하는데 그렇게 대단한 법리가 필요하나요? 국가 경제를 위해 풀어주자는 예전에 그 구태의원한 변명이 차라리 덜 뻔뻔합니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눈 많이 옵니다. 예, 많이 옵니다. 네, 운전 조심하시고요. 자, 이 영장 기각에 대해서 사람들이 저희도 어제 실시간으로 화가 났지만 사람들 화가 많이 나나봐요, 그죠? 네, 또 다른 사유가 하나 더 나와서요. 보시면 조금 더 화가 나거나 황당하실 수 있습니다. 이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 구속기각 사유 중 일부를 숨겼다라는 오마이뉴스 보도인데요. 어제 법원은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서요. 그렇죠. 이 뇌물죄 성립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사실관계 및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 및 이건 그냥 카피페이스트예요. 예, 그렇죠. 항상 세 가지가 나오는 있습니다.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거밖에 없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 항상 쓰는 문구 뒤에 숨었다 이렇게 중대한 영장 기각에 대해서 역사적 의미까지 있고 대통령 탄핵과도 연결되는 영장 기각을 하면서 항상 쓰는 거 카피페이스트하는 이 행위 자체가 비겁하다 이렇게 저희가 비판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숨겨놨어요 또. 예, 두 개가 더 있었습니다. 네. 그중 하나가요. 피해자의 주거 및 생활환경 고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뇌물 수수자에 대한 조사가 미비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원래 이렇게 중대한 영장을 받아서 구속하거나 혹은 기각할 때 워낙 중대한 사안일 경우에 공개를 다 해요 원래. 이때까지의 관례였고 그래서 이제 공개도 이제 했죠 바로 했는데 요 부분은 자기들도 이거 공개하면 이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빼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보시면 첫 번째가 뇌물 수수자에 대한 조사가 미비했다. 어제 저희가 미니 인터뷰했던 이정열 부장판사도 그런 의미인 것 같다고. 예, 그렇죠. 네, 해석을 했는데 실제 그런 문구가 들어있었어요. 네. 근데 이게 대상자가 대통령 아닙니까? 네, 심지어 대통령은 이미 검찰 조사를 거부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조사 때도 거부를 했고요. 생각해 보시면 이 부장판사의 논리에 의하면 대통령이 거부한 걸 검찰이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그럼 대통령 청와대 쳐들어가 체포하는 건가요?
이게 이유가 됐다는 건 너무 황당하고요. 게다가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구속했잖아요. 네, 심지어 비슷한 사유라고 볼 수 있는 삼성 합병과 관련되어 있는 구속인데 이때도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평에도 안 맞고 더 황당한 건 피의자의 주거 및 생활 환경이라는 문구예요. 이게 이제 보통 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 문구를 사용하는데 저도 좀 물어봤어요. 이상한 문구잖아요. 물어봤더니 피의자의 주거 및 생활 환경 고려 이런 문장만으로 영장을 기각한 사례를 본 적이 없다. 부장판사 출신들이나 검찰들이 물어보면 아마 이게 이제 적극적으로 해석해 주자면 그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그리고 그 주변과의 관계가 상식적으로 계속 유지되는 관계로 봐서 도주할 우려가 없다. 이렇게 판단할 때 그 이전 그 앞부분에 쓰일 수 있는 문구이긴 한데 그냥 피의자의 주거 생활 환경 고려해서 구속 안 한다. 이 얘기는 요 문장대로만 해석하면 재벌이 이렇게 감옥에 갈 수 있겠어? 재벌 의리한 집과 이런 데 살다가 갈 수 있겠어?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거죠. 이게 너무 말이 안 돼요. 정말 진짜 이상한 기각 사회야 이거. 거기다가 스스로도 오픈하지 않았다라는 점이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이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비난을 받아요. 예.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리고 제가 오프닝 때도 얘기했지만 피해자가 무슨 가해자를 이렇게 걱정합니까? 지금 피해자라고 하는 삼성이 최순실 씨 만나가지고 딸 페이스북 좀 하지 말라고 그래. 이렇게 한 거거든요. 삼성 그러니까 자기들이 피해자면 거꾸로 자기들이 돈 냈다는 사실이 막 드러나야죠. 그래서 더 이상 돈 안 뺏기게. 안 그래요? 그렇죠. 예. 이거 하나만 봐도 피해자 아니네. 공모네. 거래네. 여기에 무슨 대단한 법리, 원칙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상식에서 판단해보면 피해자가 뭐 가해자를 이렇게 걱정해줘.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냥 상식이죠. 이거 하나만 봐도 메모 한 장만 봐도 이렇다면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감금되는 겁니다. 감금돼가지고 그 가해자 심리에 동조되는 거 인질 스톡홀름 신드롬 있잖아요. 예. 네. 내가 이재용 변호사장이 독일에 감금됐었다. 그래서 최순실 씨가 오래 있다 보니까 최순실 씨의 심리 상태에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편을 들고 있고 그런 상태다. 그러면 삼성은 병원에 가서 정신감정 제출해야 되죠. 그러면 내가 이해가 가겠는데 말이 안 되잖아 이게. 무슨 피해자가 이렇게 같이 협조를 소극적으로 한 게 아니고 막 적극적으로 가해자한테 코치를 합니까? 페이스북도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의 지시를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당신 회사에 직원이 저쪽 야당과 친한 직원이 있어. 조심해. 왜 조심하죠? 제보할까봐. 아니, 자기가 돈 뜯긴다는 게 드러나야지 더 이상 안 뜯기지. 여기 법리 필요 없어요, 그렇게. 뭐 그렇게 대단한 법리 원칙주의자, 뭐 언론에 보면 그런 얘기도 하던데. 뭐 대단한 원칙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일반인들이 모르는 엄청난 복잡한 법리가 여기 있어요? 이 사람들이 공무원관을 파악하는데 메모 한 장으로도 가능한데? 참네.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네, 비슷하게 화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서울대 동문 8천여 명이요. 어제 이 성명을 냈습니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법원은 이를 발부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서울대 동문들이 이제 8,000명이 성명을 냈다. 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저도 어제 문자를 많이 받았는데 두 갈래였더라고요. 한 갈래는 특검 앞에 가서 응원해야 되겠다. 기죽지 말라고. 그 앞에 플랜카드 내건 분도 있고. 네, 꽃선물도 어제 꽤 들어왔고요. 네, 힘내라고. 예. 특검 장사한 거 없다고. 특검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화가 난 거죠. 법원에도 전화가 많이 갔다고 하고 촛불 집회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 조현 판사 이런 걸 직접 거론하겠다. 구호를 조의원을 파면하라 뭐 이런 과격한 구호가 등장할 수도 있다고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판결이 가진 역사적 의미도 있고 그죠? 그리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고려하지 않았고 그렇게 물론 판사는 법만 따지면 됩니다. 역사까지 따질 필요는 없어요. 사실 법을 따져도 너무 이상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문제 제기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법원 앞에도 몰려와서 그 앞에서 농성을 한다고. 네. 중앙지법 앞으로 달려가가지고 변호사분들하고 듣기로는 조국 그 교수님도 간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어제 본인의 SNS에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 좀 네. 문제점들 지적해 놓으신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다루는 분들은 더 화가 났다고요. 그래서 법조인들이 중앙지법 앞에 가지고 농성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있고 이 파장이 저는 오래 갈 것 같아요. 이게 영장을 재신청을 하겠죠 아무래도 할 텐데 영장실질심사하는 분이 겨우 3분밖에 안 되거든요. 서울중앙지법은 그렇습니다. 네, 3분밖에 안 되고 돌아가면서 하는 건데 똑같은 분에 다시 걸릴 수도 있고요. 뺑뺑이니까. 물론 뭐 누구한테 받을 건지 고려해서 하겠지만 그룹이 워낙 적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고 받거든요. 그래서 기각한 거를 바로 다음날 바로 다음번에 받아주기도 쉽지 않아요 서로. 여하간 이 사안은 이렇게
뭐랄까요, 촛불을 다시 밝히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다음 뉴스 전해주십시오. 예, 관리의 삼성이라는 말 유명합니다. 삼성이 인맥관리 리스트 등 대외비 문건을 뉴스타파가 보도한 건데요. 이를 뒷받침해주는 내용입니다. 이 내부 문건에는 청와대와 특정 정부 부처가 협력 채널이라고 적시되어 있고요. 거기다가 정보기관, 청와대 비서실 이런 조직도가 함께 그려져 있다라고 합니다. 뉴스타파 보도죠. 삼성은 유명하죠 원래. 예, 이런 한마디로 말해서 정부 주요 기관들의 누구를 관리해야 할지 그런 리스트를 삼성은 보유하고 있다 이런 보도인 거죠. 예.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 자신의 가족이 자신의 뭐 아들이 딸이 구속영장 청구될 상황이 됐어요. 일반인의 아버지 가족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법적이 아는 사람이 온다 전화를 해봅니다. 당연하죠. 네, 구속된다는데 실질심사 받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저기 전화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가장 큰 기업 이런 리스트도 관리하는 것이 가만히 있을까요? 상식적인 수준에 생각해보면 그냥 그 동네 아무 아버지나 혹은 아무 아들, 딸이나 가족이 이런 일을 겪게 되면 전화해보게 돼 있어요. 그분들은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게 차이점이지. 저는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근데 이제 그 대기업들은 굉장히 이런 일을 많이 해왔던, 오래 해왔던, 그래서 잘 들키지 않는 방식이자 한편으로 세련된 방식을 구사한단 말이죠. 저는 이 와중에 삼성이 직접 전화했다, 이럴 것 같지는 않고, 어제도 얘기했듯이 그 재벌들이 여기에 관해서는 다 이해가 일치한다고요. 다음 재벌 있잖아요. 뇌물죄로 줄줄이 엮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재벌들이 오히려 안달이 나서 전화했을 수도 있다. 그 국민연금 이전에 금융기관, 투자기관들이 한 번에 찬성했다. 긍정 의견 냈다. 합병건에 대해서. 그때도 보면 위에 사장단 쪽에서는 서로 다 얘기해서 삼성이 저거 해주니까 도와주자 이런 얘기 있었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다른 곳에서 전화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거 한번 따져봐야 된다. 누구로부터 전화를 받았을까? 전화에 꼭 영향을 받지는 않더라도 전화는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져볼 필요가 있다. 다음 뉴스 전해주십시오. 김영재 원장 관련된 뉴스입니다. 어제 덩샤오핑의 딸 덩룩 여사가 비공개로 방한할 때 이 김영재 원장 시술 받았다라는 내용 전해드렸었는데요. 그 정보가 실시간으로 이 비공개 일정이 김영재 원장 쪽에 유출된 정황을 SBS가 보도했습니다. 요즘 SBS가 단독 많이 합니다. 굉장히 단독 많이 하는데 참 굉장히 골 때리는 죄송합니다 표현이 저렴해서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표현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김영재 원장은 1인 성형 의원이에요. 전문의도 아니고 여기에 비공개로 방한하는 VIP 인사, 해외 인사 일정이 이쪽으로 간다는 건 어떤 이유로도 납득할 수 없는 거죠. 네, 더군다나 어제 보셨듯이 이 VIP는 성형수술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적도 없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게 단순히 김영재 원장이 성형시술을 중국 VIP한테 해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게 아니라 거꾸로 최순실 씨가 뒤에서 이 건을 주도하고 진행을 해서 중국에 진출하려고 하는 큰 그림의 일부로 시작된 거 아니겠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관련 뉴스가 또 있죠. 김영재 원장 뉴스가. 네, 관련 증언이 나온 겁니다. 박 대통령이 김영재 원장의 해외 진출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라는 정호성 전 비서관의 증언이 나온 건데요. 어제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진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거고 지금까지 저희가 쭉 밝혀진 그 프로세스를 보면 대통령이 이런 짓을 구체적으로 할 때는 최순실 씨가 기본적으로 대통령 입을 빌어서 비즈니스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잠시 후에 이런 사건의 초창기 버전이 뭐였냐면 중동에 진출시키라고 그 경제수석이 컨설팅 업체에 연락해가지고 근데 컨설팅 업체가 가봤더니 자격이 안 된 것 같아서 안 된다고 했더니 그 이후로 세무조사와 국정원 괴롭힘을 당했다. 그 분이 누구냐면 대원 어드바이저리라고 하는 컨설팅 업체 이현주 대표예요. 제가 이 오프닝 끝나자마자 인터뷰를 할 예정입니다. 자세하게 물어보려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이게 이제 며칠 전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최순실 씨가 중국에다가 혹은 중동에다가 성형 프랜차이즈를 하려고 했던 그런 비즈니스의 일환으로 이 VIP들을 처음으로 시술 대상으로 삼거나 혹은 VIP와 관계를 대통령이 맺을 수 있는 관계를 이용해서 장사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한번 잠시 후 인터뷰를 물어보기로 하고 자 다음 주는요. 대포폰 관련된 소위 참여형 휴대폰이라고 하죠. 관련된 뉴스 전해드립니다. 최순실 일가가 사용하던 대포폰을 시사인이 단독 입수해서 보도한 뉴스가 있는데요. 오늘 저희 온라인 다니는 회사 시사인이요? 네. 심지어 제가 입수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자 본인의 특정 들어보겠습니다. 내용 뭡니까?
이 최순실 씨가 주도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라는 곳에 있었던 한 전직 관계자가 장시호 씨한테 받아서 가지고 다녔던 대포폰입니다. 이 대포폰에는 번호가 딱 3개가 저장되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회, 짱, 김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데 여기서 회는 회장의 줄임말로 최순실이고요. 짱은 장시호, 김은 김종 전 차관을 뜻한다라고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장시호 씨가 나한테 하려면 이 폰으로 해 하고 준 거죠. 맞습니다. 네. 근데 그 폰을 받은 사람이 이제 본인에게 넘긴 거죠. 예, 그렇죠. 그렇군요. 근데 거기 보면 딱 3개의 번호만 있다. 최순실, 장시호, 김종.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뒤에서 비즈니스를 할 때 한 몸처럼 의논하거나 보고하거나 한 대상이었다는 거네요. 이 스포츠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는 확실하게 그렇게 움직였던 정황을 포착한 거고요. 거기다가 대포폰이라고 하는 이 불법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게 범죄 집단들이 하는 짓인데 이게. 그럼 참 번호 대포폰 하나에 3개의 번호만 딱 들어서 요것만 사용 안 하고 딱 전달해 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런 대포폰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예, 실제로 그 제보자도요, 대포폰을 여러 개 봤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저희가 건네받은 대포폰에도 이 노란색 뽀로로 반창고가 붙어 있었는데요. 뽀로로 반창고요? 예. 왜 이런 게 붙어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핸드폰뿐만이 아니고 다른 대포폰에도 그렇게 반창고가 붙어 있다라는 겁니다. 헷갈릴까봐? 그렇죠. 서로 다른 반창고를 붙여서? 예. 구분하는 용인 거죠. 이거는 여기서 해먹는 용도, 이거는 저기서 해먹는 용도, 이렇게. 사업별로, 해먹는 사업별로 반창고를 따로 붙여놨군요. 왜냐면 그 관련된 데들이 다 다르니까. 그리고 이런 대포폰을 대통령 썼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제 정호성 전 비서관이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이와 같은 진술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일명 대포폰을 사용했다라는 건데요. 이것은 현행법상 이 직접 개통해서 사용하거나 넘겨받아도 모두 이 처벌 대상입니다. 뭐 처벌 대상이 아니냐고 중요한 게 아니고 대통령이 대포폰을 왜 씁니까? 대통령이 왜 써요?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정호성 전 비서관은 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청 위험성 때문에 만에 하나 대비해서 사용했다. 대통령은 본인이 부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데요. 그냥 시키면 되죠. 본인의 말을. 정말 이게 이유가 된다고. 이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초반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포폰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죠? 저도 최순실 씨가 이렇게 대포폰을 쓴다면 정호성 비서관과 최순실 씨가 왜 박근혜 대통령과는 대포폰을 안 쓰겠냐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고 근데 이제 청와대에서 말도 안 된다. 대통령이 대포폰을 쓸 리가 없다.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이다. 이렇게 반박한 적이 있습니다. 초반에 청와대에서는 다 터무니없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랬는데 이제 드디어 인정이 된 거죠. 대포폰을 썼다고. 예. 대포폰을 그리고 이 대포폰이 이런 식으로 관리됐다면 대통령도 하나만 쓰지 않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대통령은 모든 걸 최순실 씨 한 사람하고만 대포폰으로 이용하면 나머지는 이제 최순실 씨가 쭉쭉쭉 반창고별로 분류하여 했을 수도 있다. 예. 알기 재밌습니다. 대포폰 하나밖에 입수 안 했어요? 우선 하나 입수했습니다. 예. 좀 더 김원진 기자의 특종입니다. 대포폰 입수. 좀 더 많은 대포폰 입수해주세요. 다른 반창고.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제목 정도 읽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네. 조윤선 장관이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자백을 털어놨습니다. 드디어? 김기춘 전 실장이 시켰다라고. 그렇게 아니라고 하더니 시켰어요라고. 예. 제가 얘기했잖아요. 공직자들은 들어가면 다 털어놓는다고. 자, 그 다음은요? 예, 평창 올림픽과 관련해서요. 김상률 전 수석이 어제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대통령이 누슬리라는 업체를 콕 찍어서 평창 올림픽 사업자로 찍었다라는 이야기를 누슬리는 했고요. 최순실 씨하고 같이 일하기로 한 회사죠. 예, MOU를 맺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WK라고 하는 최순실 씨 회사와 관련해서 이 접촉을 하라면서 번호를 직접 주기도 했다는 대통령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하셨다고요? 보험은 너무 어려워요. 걱정 마십시오. 마이보험 체크가 도와드립니다. 1800-7917 마이보험 체크로 지금 전화주세요. 1800-7917 이미 가입한 보험이나 신규 보험도 가장 좋은 조건을 체크해서 찾아드립니다. 인터넷 한글 주소 마이보험.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아이디 검색 마이보험을 친구 추가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여성 여러분, 골반이 삐딱하면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에도 역시 바디로직.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굶고 뛰고 땀 빼고 다 해봤다. 그래봐야 소용없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김영재 의원, 박근혜 대통령 성형 시술 의혹뿐 아니라
각종 투표와 관련한 의혹의 중심에 있는 것이죠. 이 김영재 의원을 컨설팅해 주라는 청와대 요청에 어렵다는 답을 했다가 세무사처럼 물론 국정원 사찰까지 당했던 것이 있습니다. 대원 어드바이저리의 이현주 대표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이현주입니다. 네, 라디오 인터뷰는 처음이시죠? 네, 라디오는 처음입니다. 네, 지금 중동에 계시다고요? 네네, 맞습니다. 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우선 예, 아닙니다. 네. 대원 어드바이저리와 DW 커리어의 대표로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소개 좀 해주십시오. 어떤 것인지. 네, 대원 어드바이저리는 이제 중동에서 미국, 영국계 기관들과 경쟁하면서 HR 서비스를 수출하고 있는 작은 회사고요. 주로 이제 20, 30대 청년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DW 커리어 회사는 한국의 경력직 엔지니어나 의료진, 그리고 연구원 같은 전문직들을 이제 중동의 정규직으로 취업을 지원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 한 50여 명 정도의 한국 전문 인력들이 중동 취업에 성공적으로 이제 진입을 하셨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좀 일자리를 중동에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휴먼 리소스 인력의 중동 진출을 전문으로 하시는군요.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건 이야기를 해볼게요. 김영재 의원의 부인 회사죠. YJ콥스. 이곳을 중동에 진출시켜라. 이렇게 청와대 연락이 가면서 이 일이 시작된 건데, 사건이. 언제, 누가, 어떤 내용으로 연락이 간 겁니까? 네. 저는 이제 2014년 2월 26일에 갑자기 이제 조원동 당시 전 청와대 경제수석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내용은 김영재 성형외과라는 곳이 있는데 성형 리프팅실의 특허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UAE를 진출하려고 하는데 이 리프팅실에 대해서 UAE 사람들이 관심을 보일지 뭐 사업성은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만나보고 검토해보고 의견을 달라 이런 내용이었고요. 저는 이제 바로 다음 날 김영재 측 면담을 갔습니다.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해달라 이런 얘기네요. 한마디로. 네네. 조원동 수석과는 어떤 관계가 있어서 그런 전화를 대표님한테 한 건가요? 네. 제가 이전에 근무하던 직장인 기획재정부의 이제 상사이셨기 때문에, 제가 오랫동안 알던 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중동 사람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것을 이제 조선님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저한테 연락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전화를 받았을 때 이제 생각했던 거는 조원동 수석님이 어떤 개인적인 이런 부탁을 하실 분이 아니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고, 이게 윗선의 지시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좀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청와대 경제수석 위에는 비서실장하고 대통령 밖에 없는데 이게 그럼 누구 짓일까 이렇게 좀 의아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의아하다고 생각하시면서도 이제 연락이 왔으니까 경제수석은 사실 굉장히 높은 자리죠. 네. 공직사회에서. 네. 그래서 다음날 바로 가셨는데 그 업체 YJ콥스 김영재 의원 부인 회사 가봤더니 어떤 곳이던가요? 처음 느낌이 어땠습니까? 예, 제가 이제 가서 조원동 경제수석의 소개로 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인사를 했는데 김영재 의원 측의 반응이 굉장히 좀 의외였습니다. 어떻게요? 대부분 누구의 소개를 받고 인사를 하게 되면 제가 평소에 잘 아는 분이세요라든가 최근에 어디서 제가 뵀어요, 식사를 했어요라든가 본인과 어떤 친분이 있는지를 그렇죠. 대부분 좀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소개한 분을 직접 모른다면 아니면 다른 수석이나 비서관 행정관 누구를 안다.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기대를 했는데요. 당연히. 네네. 김영재 측의 반응이 조원동이 뭐지? 경제수석? 그런 게 뭐야? 이런 분위기였어요. 경제수석도 뭔지 모르고 조원동 수석도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제 경제수석이 굉장히 높다 이런 생각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았고요. 고위직 인사라는 것도 모르고. 네. 네네. 그래서 사실 강남에 이제 성형외과가 수백 개 있고 의사 한 명이 운영하는 규모라면은 강남에서도 굉장히 작은 규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청와대 지금 현직 경제수석이 이 미팅을 잡아줬다라고 했는데도 이렇게 전혀 고마워하는 그런 일이 없었고요. 굉장히 좀 값스러운 느낌이 많이 들어서 굉장히 좀 규모에 비해서 왜 이렇게 값스럽지? 뭔가 좀 예사롭지 않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첫 만남에서부터 굉장히 이상했군요. 네네. 규모도 굉장히 작은 곳인데도 경제수석이 가라고 해서 왔는데, 그거 대단한 일이냐, 이렇게 여겼다. 그건 인상을 받았다. 네네, 맞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케이스 맞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준비가 돼 있던가요? 잘? 성형과 안티에이징 같은 것을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큰 규모의 어떤 체인 형식으로 중동을 진출하고 싶다. 하지만 이제 구체적인 컨디션은 생각해보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때 이제 이렇게 미팅하면서 제시했던 자료들은 거의 임상실험하는 자료들이었습니다. 1인 의원이 중동에 진출을 처음 해가지고, 성형 안티에이징 복합센터 체인을 만든다. 이런 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대부분은 사실은 그 반대의 상황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미 이제 큰 규모의 체인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업체라 하더라도 이제 잘 모르는 이제 중동에 진출할 때는 처음에는 소규모로 진출을 하고 이제 현지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이제 확장을 해나가는 게 보통인데요. 그 김영재 의원 측은 그 반대의 상황이었어요. 국내에서도 경험이 없는 그런 성형 뭐 안티에이징 복합 센터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그것을 이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중동에서 실현시키겠다. 뭐 이런 이제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없는 거네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데 청와대에서 가보라고 했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제가 한번 파악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2014년 2월 26일에 연락을 받으셨고 그 다음날 27일에 가셨는데 당시 2월달에 UAE에서 왕세제, 아부다비 왕세제가 대통령을 방문했다 이런 기사가 있었거든요. 혹시 이것과 관련이 있는 겁니까? 제가 이제 조성님한테 듣기로도 예. 그 조성님이 전화하시기 바로 전날 예. 2014년 2월 25일에 박근혜 대통령과 아부다비 모하메드 왕세자 간에 이제 비공개 면담이 있었다고 들었고요. 예. 바로 전날이네요. 네네. 그리고 이제 모하메드 왕세자는 이제 차기 그 UAE 국왕이 되실 분이시고, 이분의 그 오른팔인 이제 칼둔 무바락 이분은 이제 무바달라 국부펀드의 그룹 CEO이기도 하면서 그 UAE 이제 원자력 공사의 회장이고 또 동시에 맨체스터 구단주를 겸직하고 있는 정말 그 아부다비 핵심 인사입니다. 그분이군요. 맨체스터 구단주. 이분이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원전 계약을 맺었던 그분 아닙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날 이제 방문을 하고 UAE 측에서는 한국과 이제 정부 간 협력 채널을 이제 핫라인을 만들어서 그 UAE 측에서는 칼둔을 정하겠다. 한국에서도 이제 핫라인의 창구를 정해달라라는 이제 그런 요청을 했다고 들었고요. 경제협력 채널의 상대방을 정해라. 그런데 그 조원동 수석이 제가 기사에서 읽었습니다만 그 김기춘 비서실장이 본인에게 한 라인을 하라고 했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공식 면담 이후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그 조원동 수석한테 UAE와의 협력을 위한 그 한국 측 한라인이 되라 이런 지시를 해서 이제 조성님도 뭐 알겠다 이렇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UAE의 아부다비 왕세제를 면담하고 바로 김기춘 비서실장이 조원동 수석을 UAE와의 한 라인이 되라라고 지정한 다음에 네. 그리고 이제 정호성 비서관이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도 인정했는데 정호성 비서관이 김영재 의원을 UAE에 진출시켜라 이런 요청이 만난 다음날 조원동 수석한테 가고 그다음 조원동 수석이 바로 전화를 대표님한테 하고 대표님 바로 다음날 그러니까 하루 사이 모든 일이 하루하루 상간에 모든 일이 벌어졌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 공식 면담이 25일, 예. 뭐 그 한라인 지정과 정호성 비서관의 김영재 지원 요청이 뭐 그 25일과 26일 사이에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26일 날 전화를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27일은 제가 실제 이제 김영재 측과 면담을 진행을 했으니까 뭐 엄청난 스피드로 추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로는 그 정호성 비서관은 또 이 지시를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라고 언론에 보도됐는데 그러면 이건 이제 물론 그때는 그 사실을 모르셨겠지만 네. 청와대 핵심 실세들이 직접 요청한 거란 말이죠. 이 회사를 중동에 진출시키라고. 근데 왜 의견은 어렵다, 부정적이다 이렇게 내신 겁니까? 네, 그때 저희가 이제 세 가지 요건을 가지고 이제 이 진출이 가능한지를 검토를 했었고요. 그 UAE 같은 산유국들은 이제 미국이나 영국의 그 최대 규모의 컨설팅 회사나 법률 회사로부터 이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 세계에서 최고의 전문가들한테 이미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웬만한 기술이나 기업을 소개한다 그래서 이렇게 별로 관심을 보이진 않고요. 항상 물어보는 게 이제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서 이미 진출한 경력이 있는지 이런 것을 이제 물어봅니다. 검증됐나 따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김영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유럽에 진출한 사례가 없으니까 어차피 별 관심을 보이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그 중동은 이제 오일머니가 많아서 대부분 분들이 뭐 특허 기술 하나 이렇게 좀 보여주면 바로 중동에서 좀 투자가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하시는데요. 현실은 한국에서 투자를 받는 것보다 한 10배 정도 더 어렵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파트너십이나 이런 데 필요한 시간도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의 그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곳입니다. 근데 김영재 의원에 가서 중동 진출을 하겠다는 의지가 그렇게 강한지 체크해봤더니 사실은 큰 관심이 없어 보이더라. 크게 뭐 별로 생각해보지 않은 듯한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군요. 네, 그리고요. 예, 또 이제 그 뭔가 외국 파트너랑 이제 협상을 시작하거나 그런다면은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이제 영문으로 된 팜플렛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래야겠죠. 그때 당시에 이제 영문으로 된 팜플렛이 한 장도 없었고 뭐 영어가 되는 인력도 자체적으로 한 명도 없었고요. 그래서 예,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 중동을 이제 진출해 보겠다는 어떤 의지나 일단 준비 이런 것들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 가지 요건에 이제
이렇게 검토를 해봤을 때 이제 부적격하다라는 판단이 내려져서 저희가 이제 김영재 의원의 중동 진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이제 냈었고요. 또 뭐 만약에 다시 3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런 요청을 받는다고 해도 아마 저는 같은 의견을 낼 것 같습니다. 굉장히 상식적인 판단 같은데 그래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부정적이다 했더니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부터는 언론에 보도된 건데 사정기관으로부터 온갖 세무조사, 국정원 이런 시달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세무조사부터 받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당하신 거예요? 네, 그 세무조사는 2015년 4월에 이제 그 사전 통지가 없이 그 압수세무조사 형태로 이제 갑자기 나왔고요. 압수. 네. 같은 날, 예, 저와 이제 저희 부친, 조부 이렇게 3대 회사를 네. 동시에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굉장히 잠깐만요. 대표님만 한 게 아니고 대표님의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다 한 거예요? 한꺼번에? 네, 동시에 같이 했습니다. 각각 다른 업체인데? 네네, 맞습니다. 예. 좀. 들어본 적이 없는. 이라고. 예. 예, 그리고 이 작은 업체인데도 이제 관할 세무서가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서울지방국세청이 이제 직접 나왔고요. 그렇죠, 직접 나왔고. 그리고 또, 예, 조사기관도 막 연장해 가면서. 몇 개월 했습니까? 대원 어드바이저리 같은 경우는 이제 10월이 돼서야 세무조사가 끝났어요. 6개월간요? 네네, 이제 중간에 해외도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0월까지 갔고, 결국에 이제 추징금은 영원히 나왔거든요. 아무 문제 없다는 얘기죠. 네. 네, 맞습니다. 네. 허허. 자, 그러면 국정원으로부터는 어떤 일 당하셨어요? 그 부정적인 이제 의견을 내고 나서 2014년 한 10월경부터 그 국정원 직원들이 저희 가족, 그리고 이전 직장 상사, 또 심지어는 해외 대사관에서도 이제 저에 대해서 탐문한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또 어떤 국정원 직원은 저를 직접 찾아와서도 제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또 문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생각이 저희 같은 그 작은 민간 회사인데 국정원이 왜 이렇게 민간인한테 관심을 갖고 국내와 해외에서까지 탐문을 할까, 이런 부분들이 그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가 안 가죠. 지금도 이해가 안 갑니다. 네, 그런데. 그리고 이제 국정원 사찰이 한 5개월 정도 지나고 있는 시점이 이제 2015년 3월인데, 이제 그때 또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과 이제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이 제가 VIP의 중동 사업을 방해하는 불법 브로커다, 나쁜 사람이다, 그래서 VIP가 노하셨다, 이런 또 모함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그 다음 달인 이제 15년 4월부터 세무조사가 시작이 됐었고, 세무조사에서 이제 무혐의가 나왔는데,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이 이제 국정원이 저를 한 6개월 조사하고 국세청도 6개월 정도 조사를 해서 무혐의가 나왔으면 제가 위법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좀 결백이 증명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했었거든요. 이제 끝났구나 싶었는데. 네. 네네, 끝났구나 싶었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제 가족들에 대한 어떤 감사원의 표적 감사라던가 인사보복 이런 것들이 2016년 10월까지도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가족들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라면 가족분들이 공직에 계신가 봅니다. 공무원. 네, 맞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3대 회사를 다 털고 그리고 가족 중에 공직에 있는 분들도 다 털고. 네네, 맞습니다. 이야, 이게 아니 1인 의원을 중동 진출을 이러저러한 합리적 이유로 어렵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는 것만으로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듣고 보니 더더욱 이해가 안 가는데요. 신문 기사로 간단히 접했을 때도 이해가 안 갔지만. 네, 이제 비선 실세 단골 성형외과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김영재 측이 이제 이현주가 특허를 갈취하려고 한다, 이런 모함을 부속실 정호성한 비서관한테 했다고 들었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제 그걸로 인해서 청와대의 어떤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블랙리스트. 특검이 이제 문학의 이외에도 블랙리스트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 종류의 블랙리스트를 의미하시는 건가요? 제가 이제 지난 3년간 직접 경험을 해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요. 예. 블랙리스트는 문학의 이외의 여러 분야에 존재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되고요. 그동안 이제 가족들이 받은 어떤 인사보복, 감사원의 표적 감사, 사찰, 세무조사, 이렇게 많은 부서들이 관여되는 걸 보면 이제 제가 김영재를 지원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제 청와대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었고, 또 청와대 핵심 수석들이 직접 모함도 하고, 또 여러 정부기관들이 저와 이제 저희 가족들을 모두 보복하기 위해서 동참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되는 거는 문화계가 아닌 다른 블랙리스트가 분명히 존재하고, 저도 그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블랙리스트가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정부기관에 공유되고 있었고, 또 이 보복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면서 진행이 된 것 같다, 그런 의혹이 듭니다. 그래서 특검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군요. 실제 겪으신 분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고, 이런 사례가 또 있겠죠, 아마도. 근데 제가 이제 얘기를 쭉 듣고 종합을 해보자면, 그리고 아까 이제 수석들이 VIP 중동 사업을 방해하는 불법 브로커,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고 했는데, 네네. 김영재 의원은 이제 개인 의원에 불과하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든 생각이 뭐냐면, 김영재 의원
당사자잖아요. 그쪽은 경제 속에 누군지도 모르고 중동에 가본 적도 없고 진출 의지도 그다지고 영세해서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런데 계획은 성형 체인을 대규모로 한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계획이고 네. 그리고 대표님이 당한 일도 그렇고 이게 이제 그냥 김영재 의원이 참 친해서 그랬다. 이러기에는 일이 너무 크고 너무 나간 건데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이때까지는 다른 그 사건들과 연관지어 생각해 보자면 이게 최순실 씨의 이권이 뒤에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김영재 의원 간판이 앞에 있지만 아주 작은 중소기업이라고 불리는 뒤에서는 실제로 철저히 최순실 씨의 비즈니스가 아니었을까 이런 의혹이 있는 건데 최근에 보면은 김영재 의원 시술을 시키려고 중국 VIP 일정을 바꿨다 끼워넣기로 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단 말이죠. 네네. 이런 대목에 대해서 물론 뭐 이것까지는 직접 언급하시기 곤란한 부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런 부분 이런 기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세요? 중국 VIP 일정 끼워넣었다 뭐 이런 거. 네. 그 중국 기사를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그 UAE 건하고 그 둘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UAE는 이제 국가 간의 어떤 정부의 공식 협력 채널이었던 거고 이제 중국은 그 고위직 민간 외교 채널이었는데 이 두 개의 채널이 둘 다 이제 비선의 비즈니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활용되려고 했었다는 점하고 그렇죠. 또 이제 정부의 어떤 기밀 사안들이 그 비선들에게 굉장히 신속하게 전달이 되고 있었고 네네. 그 청와대 주도로 특정한 비선 비즈니스를 지원하려고 굉장히 무리를 하고 있었다는 그런 점들이 상당히 UAE하고 중국 건에 대해서 좀 유사점이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비선이면 결국 이제 최순실 씨인데 이 최순실 씨의 비즈니스를 중소기업이라고 대통령이 항상 표현을 해요. 보면 프랑스 순방 때도 보면 최순실 씨 소유의 플레이그라운드 그리고 김영재 부인의 화장품 회사 이런 부스만 가서 중소기업이라고 한단 말이죠. 이런 공통점을 뭐 발견하셨죠, 대표님도? 네네네. 김영재의 비즈니스가 아니라 비선의 비즈니스가 아닌가 이런 의혹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특검에서 수사할 대상이라고 보는데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가족 대부분이 공직에 있고 그리고 아버지, 할아버지 다 이런 일로 고통을 당하셨는데 이 언론에 제보해야 되겠다고 결심하신 이유가 뭔가요? 여전히 공직에 있을 텐데. 네, 그래서 가족들이 사실 그 현직 공무원들이라서 제가 언론에 나가는 게 좀 쉽지는 않은 일이었지만요. 제가 이제 지난 3년간 겪은 일이 그 대한민국 국민 누구한테라도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이 비선의 비즈니스를 적극 지원하지 않은 경우에 이제 국가의 사정기관들이 동원돼서 무차별적인 보복을 하는데 그 어느 누구라도 이런 보복을 피해갈 수가 없다는 그 사실이 저는 굉장히 좀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나가기 전에 이제 저희 직원들하고 한 얘기가 있는데요. 그 우리가 지금 조용히 있으면 조금 더 뭐 무난하고 편하게 갈 수는 있겠지만 혹시 우리 다음 세대에 이런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처럼 똑같은 다른 피해자들이 또 생길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밝히면 지금 당장은 추가적인 보복이나 불이익을 또 받고 더 힘들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걸 이겨내야 우리가 좀 더 나은 그런 투명한 나라를 우리 자녀들한테 물려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그 제보를 결심하게 됐고요. 제가 이제 그 2016년 11월 8일에 JTBC에 처음 이제 인터뷰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비선 의료의 핵심인 김영재 의원의 존재가 이제 드러났고 그리고 이제 국정농단이 문학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사실이 이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대원 어드바이저리의 이현주 대표였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났던 모든 이상한 일들에는 키워드 최순실을 넣으면 다 이해가 됩니다. 잠시 후에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아유, 큰일 났어.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국 장사랑!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 기능 식품입니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우주인들의 비상식량으로 쓴다는 남미 최고의 완전식품 마카 플러스 한국에서 가장 비싸고 귀한 식품이라는 산삼 플러스 거기에 한국인이 좋아하는 녹용까지 일단 이 세 가지를 모두 넣은 제품이 나온 거니까 마카 산삼 녹용 대박, 좋은 건 다 있네. 031-323-2559 영한네이처 YHNATURE.com.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와, 아삭거리는 소리 들려? 와, 진짜 맛있다. 이 김치 어디에서 샀어? 김치 어디서 샀냐면 화 뭐? 무슨 김치라고? 그러니까 어디 김치냐면 바로 뜸들이지 말고 빨리. 도대체 어디 김치야? 화통김치.
핫통김치라고. 국내산 재료로 100% 자체 생산하는 화끈하게 통하는 핫통김치. 얼른 검색해서 사 먹어. 스승은 그냥 그분의 삶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담고 싶은 그런 제품, 뭐 이렇게 평생 동안 그런 분들을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최고의 스승이자 친구인 당신이 그립습니다. 숲으로 가는 먼 여행에 신용복의 언약과 동행합니다. 신용복 일주기 추모도서 만남 신용복의 말과 글 도서출판 돌베개. 김어준의 뉴스공장. 자, 눈이 많이 옵니다. 사고 여기저기서 나고 있어요. 조심들 하시고요. 두 번째 인터뷰입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영장이 기각됐죠. 이 사안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연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역시 자주 인터뷰하게 됩니다, 교수님. 예. 자, 헌법학자시라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법을 연구하시는 분이니까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공개되지 않았다는 게 자체가 문제가 되는데, 두 가지 기각 사유가 나왔어요. 피의자의 주거 환경 및 생활 환경을 고려해서. 그리고 뇌물 수수자에 대한 조사가 미비하다.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대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좀 논평해 주십시오. 피의자 이재용 부회장의 주거 환경을 고려했다라는 것은 아마 구속영장 발부의 기준 중에 하나가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거든요. 근데 이제 피의자의 주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도주의 염려가 적다라는 의미를 그렇게 표현했다고 볼 수는 있죠. 그리고 뇌물 수수자에 대한 조사가 미비했다는 것은 조금 기각 결정의 사유로 삼기에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게, 그 뇌물을 받은 자, 즉 수수자가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죠. 최순실 씨의 경우는 특검의 수차례 소환에 불응했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면 조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할 수 없는 건데. 그 책임이 특검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기각의 사유로 삼은 것은 좀 선뜻 이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헌법 핵심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하고요. 저희가 이제 교수님을 연결한 진짜 이유는 이제 이렇게 기각이 됐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면 양상이 좀 달라졌을 것 같은데 이제 기각이 됐기 때문에 이 기각된 사항이 탄핵 심판에 영향을 주겠느냐, 특검의 수사에는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보도가 많았는데, 물론 뭐 특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대로 수사를 하겠다고 하지만 헌재 심판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거의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어떤 이유에서 그런가요? 예.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 결정이라는 것은요. 그 이재용 씨가 뇌물을 주지 않았다. 즉 이재용 씨의 뇌물 수수와 관련한 무죄 결정이 아닙니다. 구속을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즉 특검이 이재용 씨의 뇌물 부분에 있어서 이재용 씨의 신병을 확보해가지고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수사에 더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이재용 씨가 구속영장이 이번에 기각됐다고 해서 그것이 무죄 판결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현재의 상황에서 특검의 수사를 위해서 구속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하라는 정도의 의미를 가질 뿐입니다. 무죄라는 판결이 아니고요, 전혀. 그렇죠. 이재용 씨의 뇌물죄 부분에 있어서도 무죄 판결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더욱이 지금 박 대통령의 탄핵 심판 관련해서는 박 대통령의 탄핵 심판, 탄핵 소추 사유가 여러 가지 아닙니까? 많죠. 그 중에 하나가 뇌물죄일 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설령 뇌물죄에 대한 부분에서 혐의가 없다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하더라도 다른 탄핵 소추 사유들 중에 어느 하나에서라도 혐의 입증이 되면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뇌물죄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금 이재용 씨는 뇌물을 준 사람이고 박 대통령 뇌물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특검에서 그렇게 보고 그렇기 때문에 줬다는 사람이 강요해서 줬다, 주기는 줬다. 그렇다면 받았다는 사람은 받은 거는 여전히 기정사실인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씨가 설령 뇌물과 관련해서 뭐 주긴 줬는데 강요해서 줬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판단에 있어서도 그것이 바로 무죄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뇌물죄가 지금 무죄라고 판결난 것도 아니고 서로 그렇습니다. 강요에 의해서 줬다고 하더라도 돈은 받은 사실이 여전히 남기 때문에 여전히 이 대목은 헌재 판결에 영향을 결정적으로 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단지 현재가 네. 그 여러 탄핵소추 사유 중에 하나인 뇌물죄 부분과 관련해서 뇌물수수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좀 더 세밀히 살필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정 때문에요. 그러면은 의미만 가질 뿐입니다. 그러면은 이 영장 기각이 지금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것은 탄핵 심판이 대체 언제 결론이 나느냐인데 이게 영장 기각으로 더 빨라지는 겁니까? 아니면 더 느려지는 겁니까? 효과가 어떻습니까? 시간과 관련해서도요, 거의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이유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탄핵소추 사유가 뭐 헌재가 5가지로 묻긴 했습니다. 원래 13가지입니다. 네. 뇌물수수 부분은 그 13가지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제 형량이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건데 또 그리고 재벌도 연결돼 있어서 하지만 실제 탄핵 심판의 결정 속도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다라고 전망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요즘 그렇게 많습니다. 지금 한참 그 증인들이 나오고 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이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어요.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수첩 전체를 기각해야 한다고 하고 근데 결국 현재는 안종범 수석이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첩을 나머지는 제외하더라도 인정한 부분의 수첩은 증거로 채택을 했단 말이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 형사재판에서는요, 증거 채택과 관련해서 독수 독과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독수, 독이 든 나무에서 나온 독과 그 열매도 독이 들었다는 거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독수, 즉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독수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따라서 독수는 증거를 채택할 수 없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인 독수에서 근거에서 나온 증거를 독과라고 보고 그 독과도 예를 들어서 안종범 씨의 진술이죠. 그런 것도 증거가 되지 않는다. 그게 이제 독수독과의 원칙인데요. 형사재판에서도 독수독과의 원칙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적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서는 이 독수독과의 원칙, 형사재판에 적용되고 있는 이 독수독과의 원칙, 형사재판에서도 적용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독과에 관해서는요. 그 원칙을 지금 헌법재판인 탄핵심판에 적용해야 된다는 주장이거든요. 그것을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다르기 때문에 독수독과의 원칙을 엄밀히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밝힌 것이고요. 특히 강일원 주심이 어제 7차 변론에서 현 단계에서 심지어 안전수석의 그 수첩을 위법 수집 증거로 단정하기도 곤란하다. 왜냐하면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압수된 그러한 수첩이기 때문에 독수독과의 원칙을 따라서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이게 불법적으로 압수돼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그렇게 주장했는데 원래는 이제 불법적으로 예를 들어 훔쳐온 증거는 내용이 사실이어도 증거를 채택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인데 헌재에서는 그렇게 보지도 않고 그리고 더군다나 안종범 수석이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채택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거네요. 네. 그러니까 불법한 압수인지 아닌지는 헌재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나중에 형사재판에서 다퉈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종합적으로 대통령이 헌법 가치에 위배됐느냐를 따지기 때문에 그런 건 형사재판과 다르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증인이 확 줄었습니다. 이게 증인이 확 줄은 건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예, 증인 원래 국회 측에서 신청한 증인은 22명이었는데 5명으로 줄이기로 결정이 났죠. 예. 그 이유가 그 22명의 증인 중 상당수가 이미 검찰에서 조사를 받아서 조서가 있죠. 검찰 진술 조서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검찰 진술 조서가 이미 헌재에 의해서 증거로 채택되었기 때문에 그 22명을 다시 불러가지고 헌재에서 변론을 거칠 필요는 없고 그 중에 5명만 증인 신문을 하고 나머지는 그 검찰 진술 조서로 대신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헌재의 탄핵 심판 속도가 굉장히 더 빨라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많은 증인을 신청했고 증인이 그리고 또 신청한 증인이 안 나와서 공전되고 이러면서 이제 시간을 아마도 지연시키려는 전략이었던 걸로 해석되는데 현재에서는 그러면 나오지 말고 이미 진술한 걸 가지고 할게 이런 의미네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예. 그래서 현재는 그런 지연 전략에 넘어가지 않겠다는 그러니까 속도 빨리 내겠다는 의미군요. 거기서 헌재가 신속한 결정을 내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만 이제 종합적으로 이 지금까지 나왔던 사안들을 종합해서 전망을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이제 박한철 헌재 소장 임기가 1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1월 말까지 나오느냐 이게 너무 촉박하지 않느냐 그러면 3월 13일인 두 번째 헌재 재판관의 임기까지 그 사이에는 나오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심판 결정의 예상일을 전망들을 하는데 지금까지 진행 상황으로 볼 때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언제쯤이면 가능할 것 같다?
신속한 결정은 제가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익이라든지 국민의 뜻에 비춰봤을 때 꼭 필요한 것이고요. 따라서 1월 말까지 결정이 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죠. 또 1월 말까지 안 나서 박한철 소장이 퇴임한 이후에 결정이 나오면 8명이 결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그 결정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게 9명이 내린 결정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시비를 삼을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헌재 결정의 구원이라든지 그런 반대 측으로부터 시비를 차단한다는 의미에서도 9분의 헌법재판관들이 다 있을 때 결정이 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면 그게 1월 말이 아니라 한 2월 중순 정도까지는 늦춰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시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저는 1월 말까지 어떤 헌재가 박한철 소장이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마지막 평일에서 결론을 내릴 수 있고 결론 내린다고 바로 선고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결정문을 써야 되니까요. 그래서 결정문 쓰는데 보통 쓰고 그걸 재판관 분들끼리 돌려가면서 다듬고 이런데 시간이 한 1, 2주 걸린다고 봤을 때 예, 결론은 1월 말까지 내고 결정문을 다듬고 하면서 선고는 한 2월 중순 정도에 날 수 있다. 뭐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게 가장 바람직하고 그리고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전망하시는 거죠. 예. 예, 그거는 현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동결건조로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한 아로니아 분말 들어보셨어요? 우리 농장 아로니아 분말은 전라북도 김제에서 직접 수확한 100% 국내산 무농약 아로니아로 만들었습니다. 눈에 좋고 피부에 좋고 혈액순환에 좋은 우리 농장 아로니아 분말. 뛰어난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를 방지하고 면역력을 높여 건강을 지켜줍니다. 명절 선물로도 아주 좋아요. 네이버에서 우리 농장 아로니아를 검색해보세요.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난 당신을 위로해주고 싶어요. 할 수 있다면 도와주고 싶었어. 사람이 사람을 위로할 수 없다면 이 힘든 세상 어떻게 살아? 퇴근길 힘들고 지칠 때 나를 위로해주는 목소리 이어링. 앱스토어에서 이어링을 다운로드하세요. 자, 칼 플라라니. 이제야 외웠습니다. 칼 플라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정태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재미있는 역사를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참 우리나라 재벌이 대부분 한번 본인 혹은 그 2대, 3대에서 한 번씩은 이제 구속되거나 했거든요. 네. 대체로 네, 대체로 상속 아니면 비자금이죠. 예, 상속을 하려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상속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유일하게 삼성만 단 한 번도 구속되지 않았고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구속은 다 피했죠. 우리가 아직 백유에 이렇게 나오죠. 참 위대한 승리의 역사입니다. 삼성 입장에서 보자면 사실은 정권하고 그만큼 유착됐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그리고 계속 1등을 유지했고. 근데 그래서 저희가 오늘 안에 아마 다 못 끝내고 아마 시리즈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삼성이 정말 구속될 만한 사안이 한 번도 없었는지 그 역사 중에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만 한번 짚어보기로 하려고 합니다. 삼성에 구속될 뻔했을 법한 사건들에 대한 역사. 네, 일단 박정희 씨가 쿠데타 일으킨 다음에 부정 축제자로 지명했죠. 그러나 구속은 안 됐고요. 61년이고 64년에는 이른바 300사건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때 300이라는 게 이제 소비재인 하얀 세 가지. 이게 밀가루, 시멘트, 설탕인데 이걸 각각 담당하던 재벌들이 이 담합을 해서 5배 폭리를 취해요. 이게 전부 소비재에 해당하는 것들인데 5배나 폭리를 취했지만 구속은 되지 않습니다. 역시 되지 않고. 그다음에 유명한 사건이 벌어졌죠. 예, 사카린 사건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이거는 사실은 박정희 씨와 이병철 씨의 공모 사건입니다. 그게 그 이민희 씨, 그 이병철 전 회장의 장남이 자백을 했어요. 자백을. 예, 나중에 저기 자서전을 썼죠. 회고록에 보면 그러니까 그 삼성이 밀수를 한 사건이라고 제목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그 박정희 대통령하고 같이 했다 밀수를. 예, 공모를 했죠. 그러니까 당시 1964년에 이제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웠는데 당시 가장 중요했던 건 비료였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농업이 70% 넘었기 때문에 당시만 하더라도. 예, 그 쌀을 증산하기 위해서 이제 비료 공장을 세우는데 이걸 삼성한테 부탁을 하죠. 네, 삼성 돈 없다고 이제 정부 지원을 요청해요. 차관 들어가겠다고. 예, 그래서 그걸 이제 미쓰이로부터 이제 이
기계를 들여오는데 4,200만 달러로 기억하는데 그중에 100만 달러를 커미션으로 받아요. 100만 달러면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1,000억쯤 될 겁니다. 네. 그 돈을 받았다는 얘기를 삼성이 합니다. 삼성, 그러니까 워낙 액수가 크니까. 예, 이게 들여올 방법이 없어요. 당신은 외환이 통제돼 있었기 때문에 들여올 방법이 없으니까 박정희 씨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씨가 그 돈을 같이 먹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정말 재밌는데 사건 처리되기로는 그 돈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그러면 그냥 들여올 수 없으니까 사카린 혹은 뭐 필요한 기계들 그러니까 기계는 기계고 나머지는 이제 소비재로서 많이 사람들이 원하던 것들 뭐 폭리를 취하기 위해서. 예. 근데 그 중에 이제 사카린이 있었던 거죠. 당연히 이제 설탕 대용품인 사카린이 있었는데 그걸 세금을 안 내야지 이익이 많이 남으니까 밀수를 하는 거죠. 밀수를 한 거죠. 밀수를 하는데 그거를 그 박정희 전 대통령한테 미리 말을 해요. 예. 밀수하자고. 그래서 밀수를 도와줘요. 중앙정부가. 그러니까 밀수를 도와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리베이트 나눠 먹자고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권도 정권 유지 비용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돈을 나눠 먹자고 했는데 이게 어디서 터지냐면 하역 일꾼이 사카린 몇 포대를 훔쳐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사건에서 벌어집니다. 몇 포대? 몇 포대를 훔쳤는데 이게 돌아다니다가 경향신문에 적발이 돼서 경향신문이 보도를 하면서 문제가 됩니다. 근데 당시 박정희가 5대 이 사회 악 중에 하나를 밀수로 했거든요. 밀수로 5대 사역을 정한 다음에 대통령이 밀수를 한 거예요. 그렇죠. 자기는 이제 밀수를 했는데 이제 이병철한테 이제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근데 이제 대통령이 밀수했다고 할 수 없으니까 이 모든 죄는 이병철 회장이 뒤집어 쓰게 되는 거죠. 뒤집어 쓰게 되고 그때 이제 물러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러나죠. 그러니까 그때도 구속은 피했고 이제 집행유예로 나오면서 이제 자기도 이제 모든 경영권을 포기하겠다. 주식을 모두 포기하고 근데 이제 2년 뒤에 다시 복귀를 하죠. 굉장히 익숙한 스타일이에요. 엉뚱하게 이제 구속된 거는 이창희 씨예요. 이창희 씨 둘째 아들이 구속이 되고 그 과정에서 이명희 씨가 뭔가 문에서 벗어나서 셋째 아들인 이건희 씨가 이제 승계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소위 자식들 간에 전쟁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죠, 사실. 그러니까 박근혜 이재용 공모 사건은 이미 선대에서 이병철 박정희 공모 밀수 사건으로 이미 됐던 거죠. 그러니까 양쪽이 이익을 보기 위해서 서로 이제 돈을 나눠 먹은 거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요때 벌어진 또 추가적인 사이드 사건이 뭐냐면 이병철 전 회장이 대구대를 헌납합니다. 대구대. 그렇죠. 이제 그만두면서 대구대하고 한국비료를 헌납합니다. 그만둘 때 내가 한국비료를 만드느라고 이랬는데 한국비료를 다 만들면 헌납하겠다. 그래서 대구대를 헌납했고 이게 지금도 문제가 되는. 영남대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박근혜 씨가 이제 자기 소유를 주장할 수 있는. 그렇죠. 말이 헌납이지 강탈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헌납했다면 국가가 소유를 해야 되는데. 개인이 하죠. 이병철 전 회장이 대구대를 잘못했으니까 뭐 좀 내놓을게 하면서 재산 국고를 귀속시켜야 할 재산을 내놨는데 그거를 박정희 대통령이 내 거야.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됐는데 이제 갑자기 서거를 하고 남은 재산 영남대 이거를 박근혜 대통령이 그럼 그게 내 거야 하고 영남대를 차지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최태민 씨가 등장하죠. 최태민 씨 일가가 영남대를 이제 실질적으로. 나중에는 이제 최태민 씨가 실제로 관리를 하죠. 뭐 그런 거 많아요. 부의장학재단도 나중에 정수장학재단이라고 해서 박정희 유경수장학재단으로 돌변해버리죠. 여기서 사실은 굉장히 이어진 스토리예요. 여기서 최태민 일가가, 최 씨 일가가 이때 등장을 해가지고 영남대 땅을 막 팔아먹어요. 그러면서 비자금을 막 챙기죠. 비자금을 챙기고 그 돈으로 자기들이 이제 부를 계속 증식해 가는데 근데 이게 참 히스토리가 상징적인 게 이 대구대가 최 씨, 경주 최 씨라고는 유명한 우리나라의 부자. 그 마지막 때라고 할 수 있는 최준 선생이, 그러니까 독립운동자금 대주던 그분이 마지막에 독립운동가의 자금줄로 다 재산을 뿌리고 남은 재산을 이 대구대에 다 집어넣어요. 그렇죠. 근데 이 대구대를 일제시대 장교 출신인 박정희 대통령이 강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딸이 최 씨일가와 함께 다 빼먹어요. 이 히스토리가 우리나라 근대사를 상징하는 사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경주 최 씨가 상당히 청부였는데 그게 이 돌고 돌아서 결국은 박정희 씨 일가가 소유하게 되고 그걸 최태민 씨가 관리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경주 최 씨의 마지막은 박정희 대통령이 털어서 드신 거예요. 그렇죠. 털어 드시고 그리고 그걸 최 씨 일가가 땅을 다 빼먹었어요. 이 히스토리는 정말 대단한 히스토리인데 저희가 따로 한번 다루기로 하고. 자, 이게 사건입니다. 이때도 지금 사건의 원형에 해당되는 사건의 밀수 사건 공모가 있었는데 그때는 더 힘이 셌기 때문에 재벌 회장만 징계하고 끝났고 그럼 징계하는 모양새만 취했다가 2년 있다 다 복귀했죠. 사실은 그게 공모 사건이었기 때문에 돈 나눠먹다가 이제 사카린이 밖으로 나오는 바람에 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덮어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결론은 박정희가 더 많이 먹게 된 거죠. 밀수를 공모했다는 거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 진상 전체는 이병철 회장 아들 이명희 씨가 이제 회고록을 통해서 그냥 폭로를 해버렸죠. 그렇죠. 90년대 한참 지나고 나서 폭로했죠. 그러니까 본인이 삼성을 승계했으면 아마 그런 자서전이 안 나왔을 텐데 또 셋째한테 뺏겼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다 폭로를 된 거죠. 폭로를 해버리고 그 이후로 이 가족들 첫째와 셋째는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돼버렸고. 그렇죠. 지금도 소송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원조고요. 자, 그 다음에 짚을 만한 사건이 또 뭐가 있습니까?
근데 이제 김영철 변호사가 폭로한 비자금 조성에 관한 사건이죠. 그래서 특검까지 만들어서 특검을 조사했고 큰 사건이었어 아주. 4조 5,800억 원의 차명 계좌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것도 상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병철 씨가 주식을 차명으로 삼성 임직원 이름으로 해서 이제 이건희 씨한테 상속을 해준 거죠. 그리고 뭐 그 유명 그림들. 네네. 예, 뭐의 눈물? 뭐 유명한 그림. 그것도 거기서 나왔죠. 사조입니다. 사조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승인한 거죠. 네네. 그 다른 사람이 하면 자기 직원들 이름으로.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직원들은 자기 이름을 썼다는 걸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 얘기도 나왔었죠. 예. 네. 내 통장에 그러니까 직원들 이사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에 계좌에 막 50억씩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게 나왔었죠. 큰 사건이었죠. 네, 큰 사건이었고 이건희 씨도 불구속으로 이제 기소가 되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특검이 삼성의 상속을 도운 결과가 됩니다. 맞습니다. 차명을 실명 전환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결국 2조 가량을 이제 실명 전환을 해서 이건희 씨 지분이 확보가 되는 거죠. 예술이에요, 이게. 그 위기를 본인대로 기회를 삼아서, 이 기회에 그럼 차명을 다 실명으로 전환해가지고 이제 깔끔하게 털어야 되겠네? 이 기회가 된 거예요. 특검이 그걸 도와줬어요. 네, 그렇게 됐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대가로 이제 1조 원의 사직 출연을 하겠다고 이제 이건희 씨가 약속을 합니다. 경영권 물러나고.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예, 2008년에 했으니까 지금 8년 9년째죠. 근데 그때 얘기는 뭐였냐면 이게 너무 거대한 돈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재단을 잘 만들어서 이제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제 9년째 삼성이 세계 1위 기업 삼성이 9년째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계획을 수립하는데 9년이 걸리고 있고 아직 계획이 집행되지 않는 상태로 1조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건희 씨가 지금 쓰러져 있잖아요. 식물 인간인데 작년에 배당금이 1,800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희 씨 몫의 배당금이 1,800억 1,800원 아니고요? 그게 이제 2008년부터 배당금만 합쳐도 1조 원 가량이 되는 거죠. 자, 참 부자들이에요. 네, 이 차명 계좌가 한 번 더 이제 언론에 오르내리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건희 씨 성 관련 동영상이 나오잖아요. 굉장히 큰 사건 1번 하다가 사라져버린. 그렇죠. 그게 이제 쓰러지기 전에 어떤 그 동영상인데. 그분이 만약에 현직에 있고 정정했었으면 그것도 큰 이슈가 됐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끝난. 네,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쓰러져 있으니까 뭘 어떻게 처벌할 수는 없는데 그 집이 김인 사장의 소유로 돼 있었어요. 맞아요. 그것도 이제 차명인 거죠. 김인 사장은 사실은 몰랐고. 아직도 차명이 많이 있다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차명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게 정권과 재벌들의 유착이 그래서 재벌이라고 하는 소위 가족 족벌, 전 세계에 없는 형태 재벌 이거 없어요. 우리나라가 있는 재벌이라는 용어. 그래서 재벌은 고유명사입니다. 그래서 소위 해외 경제학자들도 재벌이라는 말을 그냥 재벌이라고 써요. JAEBOL 또는 CHAEBOL. 다른 나라에는 없는 형태거든요. 그런데 그 재벌이라고 하는 족벌 그 가족 체제 그 패밀리 비즈니스는 보통 작죠. 그렇죠. 다른 나라. 근데 이게 커진 건 뭐냐면 순환 출자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커졌고 그러니까 재벌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걸 전부 지배할 수는 없잖아요. 51%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순환 출자에서 지금 약한 거리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 거고 그게 이제 상속할 때마다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정말 정권이 의지를 가지고 초대형 특검으로 우리나라 재벌을 털면 재벌들 대부분은 재산이 엄청나게 줄어들 거예요. 네, 계열이 분리가 돼야 됩니다. 분리가 되고. 지금 사실 가장 큰 위험은 그게 계열을 엮어놓는 것도 마치 그 연안개 같아요. 삼국지 나오는. 그러니까 바람이 불 때 안전하지만 사실은 이 화공이 들어오면 완전히 박살이 나잖아요. 적격 대전에서 이제 그런 위험이 있는 거죠. 한 군데에서 터져버리면 그게 전 계열로 번지게 되고 선단식 경영. 그렇죠. 선단식 경영이 바로 그 연안개예요. 방통이 이제 꽂혀가지고 맞는 연안개. 근데 그게 불이 한 번 나면은 그게 이제 IMF죠. 그러니까 제갈량이 불 지르잖아요. 그게 화공이 되면 그게 나라 전체를 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더구나 한 사람이 다 하잖아요. 근데 3대 세습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북한에. 이게 안 된다면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약탈적인 자본들이 요 약점을 노리고 쳐들어오는 게 IMF죠,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그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거죠. 아직도 많이 남았으나 일단 대표적인 거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 이어가야 되겠네요. 진작에 구속됐어야 되는데 구속되지 않았다 사건을 되짚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태인 칼 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기름기입니다. 소장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에이스. 이 김영재 의원 중동 진출 실패에 대한 보복에 대한 이현주 대표 인터뷰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검색어도 1위 하고 있고요.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사람을 괴롭힐 줄은 저도 기사로는 봤지만 직접 들어보니 그럼 대단하네요. 아침부터 열받습니다. 민간인 사찰 그것도 세금 쓴 거 아닙니까?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문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근길 대중교통에서는 뉴스공장을 듣자라는 뭐랄까요? 갑자기 만든 캠페인 제가 어제 고은아님 개포동 출발해서 시청 거쳐서 신촌으로 가는 472번 버스 기사님 뉴스공장 틀어놓고 있습니다. 이걸 신고라고 해야 될까요? 제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앞으로 타고 있는 대중교통에서 뉴스공장을 틀어놓고 있을 시 저희한테 바로 알려주십시오. 네. 눈 많이 옵니다. 주의하시고요. 다니실 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까칠한 분입니다. 이분한테 걸리면 나만 아는 음식이 없어요. 까칠한 음식가 황교익 마칼리니스트 오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음식 얘기하기 전에 네. 이제 언론에 나왔으니까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 잘리셨다면서요. 근데 뭘 그렇게 좋아해요? 웃고. 저는 저희 방송에 나오는 게스트들이 여기서 잘리고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에 집중 안 했지 뭐 다 잘리면.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방송국이죠. 네. K모 방송국에서. 네. 좀 황당해요. 왜 잘리신 거예요? 12월 말에 아침마당이라는 프로그램에 이렇게 강의를 1시간 동안 하자라고. 근데 그 프로그램은 예전에 제가 생방으로 1시간 동안 강의를 한 프로그램이고 해서 네. 뭐 익숙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좋다. 그래서 짰어요. 그러니까 황 선생님의 강연 실력을 믿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또 그렇게 뭐. 더 이상 뽑을 게 없다, 이분은. 그거로 먹고 사는 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니, 그러니까 만들어져서 하려고 하는 코너가 잘린 거군요. 그래요. 그래서 2월쯤에 녹화를 뜨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막 시작하려던 참에 그렇죠. 기획이 끝났는데. 그렇죠. 갑자기 연락이 왔어? 토요일 날 제가 더불어 포럼, 그러니까 문재인 씨를 사실 저는 지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문재인 씨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시민들의 전문가들, 그런 네트워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참여를 했거든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예. 그렇더니, 월요일 날, 그러니까 이틀 지나서 이제 월요일 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어질 질문은 예를 들어서 그 출연진이나 여러 방송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본인이 정치적 지향이 있는데 그걸 조금이라도 드러냈으면 잘렸던 사람들이 있나요? 그걸 제가 물어봤죠.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그 사람들의 이 리스트가 있느냐? 그건 말을 못 하겠다. KBS 전체 단위에서의 결정이냐? 아니다. 교양시작국 정도에서의 결정이다. 그러면 다른 쪽에 정치인들을 지지한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사람들이 방송 출연 금지를 통보한 적이 있느냐? 그것도 답을 못 하더라고요. 모르겠다 그러는데 제가 음식 강연할 때 음식 강연하다 갑자기 중간에 난 이 사람 지지해! 그럴 계획이 혹시 가지고 계셨어요? 음식 이야기하는데 밥맛 떨어지게 무슨 정치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한테 협박한 거라고 저는 직업인데 방송에 나가서 음식 얘기하는 게. 그렇죠. 저는 말과 글로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내 생업이고 내 원래 가지고 있는 직업인데 그래서 심각해요. 누구를 지지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든지 간에요. 그러니까 저는 통보를 받았지만은 통보받지 않고 아예 출연 섭외에서 배제되는 사람들이 지금 존재한다는 뜻이겠죠. 이런 게 이제 블랙리스트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참 많이 답답할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송국에서도 영향을 받아서 다 출연이 금지되기 때문에 굉장히 바라고요. TV에서 하나만 남길. 얘기합시다. 음식 이야기합시다. TV에서 화이팅! 오늘 주제 뭡니까? 설날이 다가오고 해서 설 이야기 좀 하려고 그래요. 설 전에, 얼마 전에 반기문 전 총장이 태주, 그걸 가지고 막 여러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법도 어긋난다고 들어간다. 그 논란 자체가 조금 한국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유교 법도라는 것, 그걸 너무 이렇게, 강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 아닌가. 저도 술 영상을 봤는데, 억울한 면이 있어요. 근데 태주를 헌주하는 걸 그냥 받아 마시든 말든 사실 유교에서 어떤 식으로 하라 하는 것이 법도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설날이 되면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설날 물가, 명절 되면 추석 때도 그러고요. 물가 자료를. 명절 말고 명절. 예, 명절. 이게 또. 명절 뭡니까? 그걸 내놔요. 그래서, 보면, 생선, 소고기, 나물, 기름, 이런 가격을 쭉 이렇게 내놓는데, 이게 차례상을 차려야 된다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이렇게 강요하는 그런 느낌도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차려야 되는 거야.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전제하고 그런 뉴스를 내보내는 거죠. 그렇죠. 그런 차례상이 그러면 유교를 믿었던 조선의 그런 전통의 해법인가? 또 한번 좀 따져보자. 그것도 한번 따져보자. 따져보시죠, 그러면. 조선에서는 유교 국가였고, 유교 질서에 따라서 그냥 상을 차렸을 것인데, 유교에서는, 그러니까 제사상이라는 것을 차릴 때 그 예법을 보통 이제 주작 아래로 해서 내거든요. 주자가,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게 좋겠다라고 해놓은 거죠. 그런데 주작 아래를 보면, 포, 채,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밤나라, 배나라, 조기나라, 나물나라, 시금치나라, 이런 게 없어요. 없어요, 실제로는? 네. 어떤 것이든지 대충 올리면 되는 것이지, 이런 것을 반드시 올려야 된다라는 것은 없어요. 그 시점에 얻을 수 있는, 곡물이라든가 생선이라든가 하는 것을 적당히 활용해서 얘를
취해라. 이 정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조상들에 대한 예라는 것은 그냥 그 계절에 적절하게 나오는 적절한 것을 그냥 올리는 것 그 정도만 가지면 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어떤 과일, 어떤 생선, 어떤 뭐 무엇, 어떤 음식 이걸 갖다가 지정해 놓은 것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사과, 배, 밤 뭐 이런 것을 올리고 나물 올리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게 대충 조선 말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 유교의 제사는 양반들의 일이거든요. 그냥 평민들은 지낼 일이 없죠. 조선은 초기에 양반들이 한 5% 10%밖에 안 됐어요. 그 사람들이나 제사를 지내는 일이죠. 근데 조선 후기가 되면 양반이 한 70%가 돼요. 조선은 내감 내직을 통해서 조선은 좀 이상한 나라예요. 그 귀족들이 원래 전쟁이 나면 제일 앞에 서야 되는데 조선은 양반들이 전쟁 나면 그 군역 안 나가도 돼요. 그냥 평민들이나 나가서 전쟁터에 죽게끔 이렇게 해놓은 나라니까 그 군역을 피하기 위해서 다 양반 노릇을 하겠다고 이렇게 족보들을 사모은 거죠. 그래서 다 양반이 됐어요. 양반으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몰라. 뭐 문자도 제대로 알지를 못해. 주자 가래가 있는지도 몰라. 그러면 옆에 집안에서 어떻게 지내는가 이 견눈질로 보고 그러니까 따라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매뉴얼이 만들어지죠. 그렇죠. 요게 밥 놓고 여기는 간 났네 뭐 이런 그림을 그리겠죠. 그걸 가가래라고 해요. 그 가가래가 조선 말기 정도에서부터 만들어지고 일제강점기에 인쇄물로에서 번지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그 박정희 정부 들어와서 아예 정부에서 그런 가정의례 준칙 같은 이런 걸 만들면서 모범 상을 이렇게 다 만들죠. 국가에서 유교식의 차례, 상의 모범적인 사례 이걸 다 만들어내 놓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기준처럼 되어서 우리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걸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군요. 그렇죠. 대한민국은 유교 국가가 아니거든요. 유교 국가였었죠. 왕조에서는. 그렇죠. 지금 민주공화국이죠. 정부에서 이런 제사상을 차리는 것의 물가 자료를 내놓는다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제사상을 차리라 하고 권유하는 부지불식간에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오랫동안. 안 되죠. 물가 물가 자료를 내놓는 방식이 제사상을 그 틀에 맞춰진 것으로 내놓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거는 대한민국을 유교국가로 운영하는 것과 비슷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선생님 보시기에 요즘 차례를 안 지내는 사람도 참 많아요. 많죠. 많은데 지내는 것이 집안의 전통이었고 그리고 계속 어릴 때부터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러하니 실제로는 거기에 그렇게 음식을 왼쪽에 뭐 넣고 오른쪽에 뭐 넣고 할 필요 없다. 그렇죠. 없고 그럼 뭐 예를 들어서 고인이 평상시 좋아하는 음식 올려도 아무거나 올려도 되죠. 뭐 파스텔 좋아하시면 파스텔 올리시고 피자 좋아하시다 그러면 피자 올리고. 그래서 그게 결례가 아니다. 결례 안 해요. 당연하죠. 사실 생각해보면. 뭐 우리 그러니까 조상을 기리는 마음, 뭐 돌아가신 분 할아버지 할머니들에 대한 그 추억을 되새기고 하는 이런 그런 또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거든요. 그분들 즐겨 드시던 음식. 왜냐하면 이게 정해진 게 그 시절의 음식을 기준으로 한 거니까. 또 뒤집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어차피 뭐 그분들은 그 귀신이 되셨으니까 뭐 드시지는 못하니까 그 자식들이 즐겨 먹을 음식으로 차리고 오히려 소상신이 있다 그러면 내려와서 자손들이 이렇게 즐겁게 먹는 것을 보는 게 오히려 더 행복하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오히려 그 자손들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사실 제사상 음식 차려봐봤자 그 뒤로 자꾸 쳐지고 잘 먹지도 않아요. 이 음식 차리느라고 집안 불화가 심합니다. 보통은. 그리고 또 하나가 유교식 예법대로 하자 그러면 제사 음식은 남자가 해야 돼요. 원래? 유교는 남자의 종교거든요. 여자들이 나와서 절도 못하게 했잖아요. 예전에 그랬죠. 그렇죠. 재물도 남자들이 다 준비를 하는 게 그게 전통대로 하자 그러면 애초에 하려면 남자들이 다 만들든가. 남자들이 해야 돼요. 제가 보기엔 말이죠. 이거 선생님 말씀대로 이게 다 남자 일이고 제대로 하려면 남자가 다 요리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이 아빠 바뀝니다. 어떻게든 바꿔요. 막 캠페인 해가지고 더 이상 이거 하지 말자고. 그렇군요. 유교 전통대로라면 제사와 관련된 음식을 준비하고 하는 것이 다 남자 일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 설날의 의미도 다시 한번 새겨봐야 되는데 유교가 있기 이전부터 우리는 설이라는 그 관점을 가졌거든요. 그렇죠. 설날은 1월 1일 하루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섣달 금음부터 대보름까지 16일 동안을 설이라 그러는데 그런데 이 16일 동안의 이 설이라는 것은 그 제사 지내고 하는 이런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봄맞이 행사입니다. 새해를 만든다는 것은 봄을 맞아들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보름 이후에는 농사를 시작을 하죠. 그래서 농사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한바탕 크게 놓는 그것을 보름 동안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냥 설날은 뭐 하는 날이야? 그러면 그냥 봄맞이 축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차례 지나고 이런 것도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선만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따지자면 그렇죠. 더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그걸 즐겼던 것이다. 그렇죠. 그 아시아권에서는 다 설이 있죠. 일본에는 이제 양력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중국에서는 춘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쪽에서는 한 보름 정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휴가죠 그때. 우리도 그렇게 놀아야 돼요. 1년 내 일하고 그냥 잠시의 휴가 이런 게 아니라 우리도 한 뭐 보름씩 이렇게 놀고. 그러니까 안 놀고 싶고 6.25 전통대로 제사를 꼭 진행하는 분들은 남자들이 음식을 준비해라. 네. 남자가 하십시오. 자, 지금까지 KBS에서 막 잘린 곧 여러 군데서 잘리길 바라는 황교익 선생님의 칼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기각으로 법률가들은 서초동 법원에서 노숙으로 농성을 하겠다고 합니다. 촛불 집회 비상행동은 조의원 파면하는 보도 난다고 하고요. 저는 아무래도 이번에는 버려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김원준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